많은 분들이 이 집값을 떨어뜨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집값을 떨어뜨리는 게 과연 가능한가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요즘에 이 서울에 내 집 마련을 못하기 때문에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막 팍팍하고 뭐 저출산이 나오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 서울에 내 집 마련 하나 하는 게 진짜 불가능한 거냐, 이 얘기를 정말 이성적으로 해보면요, 서울에 내 집 마련은 상당히 쉬운 편이거든요. 뭔 소리야라고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맨날 언론에 나오는 뭐 반포의 70억 아파트, 무슨 나인원 한남이 200억 아파트, 나 혼자 산다에 나온 연예인이 사는 집이 전세가 40억이다더라,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이 서울 집값에 대한 뭔가 아주 이상한 그 평균을 좀 갖고 있는 게 있어요. 편견이죠, 편견. 그러니까 뭐냐면, 아주 단순히 얘기해서 여러분들 노원구 있잖아요. 노원구가 되게 넓거든요. 근데 노원구는 7호선이 있고요. 노원역에 가면 또 4호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화문 접근성도 괜찮고요. 그리고 강남 접근성이 출퇴근이 안 되는 지역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한 20평대 아파트가 5억 정도 합니다. 5억. 역세권인데 5억이에요. 5억, 20평인데. 그러면 5억 이나 하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 요즘에 맞벌이를 해가지고요, 연봉을 둘이서 그래도 나름 착실하게, 요즘에 최저임금도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노력해가지고 괜찮은 직장을 얻었다, 꼭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그런 분들은 둘이서 합치면 연봉이 그래도 한 6, 7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6, 7천으로 바로는 못 사지만, 그래도 결혼을 요즘에 늦게 하니까 30대 초중반쯤 결혼한다고 치면은 둘이서 진짜 욜로로 산 거 아니면, 그리고 부모님이 자기 돈 다 가져가거나 형제 자매 도와줘서 돈 다 날리거나 도박하거나 이런 거 아니면, 그래도 부부 합산 자산이 한 1억 5천 정도는 모입니다. 30대 중반, 초중반에 1억 5천에서 2억 가까이는 대부분 모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한 3억 정도 대출 받는 게 과연 연봉 6, 7천 정도 맞벌이 하는 분들이 불가능한 수준이냐라고 얘기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노원이라는 동네를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출퇴근이 가능한 역세권의 어쨌든 20평 아파트가 5억대 정도라는 거. 근데 거긴 너무 멀잖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 잠실에 아파트들이 2, 30억 하지만 그 아파트 바로 맞은편에 올림픽로 너머에 보면 빌라가 많이 모여있는 소위 말하는 빌라촌이 있어요. 그런 데들은 20평짜리 빌라가 한 5억 정도 합니다. 거기도 한 5억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맞벌이를 한다, 물론 외벌이는 아니지만 맞벌이 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신혼 부부들이 못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집들도 분명히 있는데, 도대체 왜 사람들은 서울에 집 사는 게 불가능해서 살 수가 없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걸까?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내가 살고 싶은 집은 그런 집들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제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그런 집을 사면은 돈이 안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그런 집들을 사도 돈은 돼요. 여러분들이 그 과거의 자료들을 쭉 보시면요, 단기적으로 2, 3년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한 5년, 10년 정도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노도강이 안 좋아요라고 하지만 결국에 마지막에 또 올라가지고요. 격차가 벌어지면 결국에 다시 또 따라잡고요. 갑자기 재건축 바람이 분다거나 이런 일들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소위 말한 좋은 동네의 빌라들도요, 천천히 올라가지만 올라는 가요. 그래서 대부분 이걸 사가지고 손해보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주 이상한 거를 사놓지 않는 한, 그냥 일반적으로 살기 좋은 빌라에 나름 괜찮은 것들을 사놓으면은 이 지가라는 게 있기 때문에, 땅값이 올라가는 게 있어서 절대로 손해보진 않거든요. 서울 안쪽에.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안 오르는 것도 아닌데, 안 사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사실 첫 번째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집은 그런 집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사실 대다수의 신혼부부들이 거의 80%에 가까운 사람들이 아파트에서 신혼집을 마련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빌라나 이런 단독주택 무슨 다가구 이런 데서 소위 말하는, 우리 처음에 돈 하나도 없지만 그냥 시작해요라고 말하는 신혼부부들을 찾기가 힘든 이유가, 열의 8쌍은 다 아파트에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전국의 아파트 비율은 한 6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단순히 계산해봐도 한 40% 정도의 신혼부부들은 빌라나 이런 데 가서 살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20% 정도밖에 안 간다는 거는 아파트 선호도가 엄청 높다는 거고, 그리고 그분들은 또 신축급의 아파트를 많이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신혼부부들은 차가 없이 산다는 거에 대해서 좀 상상하기 힘들다. 그리고 차도 SUV급은 하나 있어야 되고, 그 SUV에서 뭔가 또 여행도 갈 수도 있고, 뭐 하다못해 캠핑을 갈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SUV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주차장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빌라나 이런 거는 또 힘들어. 그런데 또 이제 지상 주차장에 주차하려니까 또 이것도 힘들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한 연식이 한 10에서 15년 정도 안쪽으로 들어오는 나름 그래도 준신축, 신축급의 25평은 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걸 접근하다 보니까 서울의 내 집 마련이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연식이 10년 안쪽으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10년보다 안 되는 신축급의 아파트는 아파트 중에서도 한 10%, 1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워낙 노후화된 도시여가지고요.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 잘 안 되잖아요. 20년 전에도 재건축 추진하는 아파트가 여전히 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신축 아파트라는 개념이 서울엔 되게 희박해요. 그러니까 이게 빌라 뭐 이런 것들 다 빼고, 그러니까 아파트 아닌 거 싹 다 빼. 그리고 아파트 중에서도 200세대 안 되는 아파트 있죠. 소위 말하는 나홀로 아파트, 이런 것도 싫어하거든. 왜냐면 이런 거 사면 안 된다고 사람들이 또 알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한 아파트에 거의 한 1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다 빼. 이제 남은 아파트가 이제 한 40% 정도 있는데 이 중에서 또 신축급을 원해. 그러니까 얘네들 다 떼고 차 떼고 포 떼고 다 떼면 전체 서울 주거 그 주택 중에 한 10에서 12% 정도 남을까 말까예요. 그러니까 진짜 적은 거예요. 막연하게 말하지만 사실은 내가 말하는 한 25평대에 그래도 뭐 연식 한 10에서 15년 정도 되는 나름 살기 좋은 아파트를 간다는 거는 상위 6에서 7% 정도의 집들을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에.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서울 면적이 몇 퍼센트인 줄 아냐고. 남한 면적의 0.6%거든요. 서울 면적이 0.6%라는 거에 대한 감이 없는 사람이 저는 국민의 한 95% 이상이라고 봅니다. 서울 면적 몇 퍼센트예요? 한국의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보통 그래도 한 5%, 한 10% 되지 않나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예전에 그 돌던 짤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의 뇌 속에는 대한민국 그 남한 지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위에 서울, 그리고 시골, 서울, 시골, 부산의 바닷가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다음 제주도에 귤 써 있는 거 있어. 이렇게 사람들이 아주 단순화해가지고 과장되게 생각하는 그 짤이 하나 도는 게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서울을 엄청 넓은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뭐 지방도 되게 작다고 생각하고 막 이래요. 근데 아니거든요. 전국 면적의 0.6%밖에 안 되는 동네에서 신축도 가뜩이나 없는 그런 서울에 25평은 돼야지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거 말도 안 되는 기준을 가지고 서울에 내 집 마련이 너무 힘들어요라고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게 집값이 떨어질 겁니다라고 말하는 사람하고 집값 떨어지기 쉽지 않은데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두 개가 사실은 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집값이 상승할 거라고 말하는 분들도 모든 집이 다 올라요라고 말하지 않아요. 지방에 뭐 진짜 무슨 시급이나 뭐 군 단위에는 지금 빈집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빈집이 전체 집의 거의 한 10% 가까이 될 겁니다. 특히 전북이었나? 전남이 엄청나게 심각하거든요. 빈집 그 숫자가. 지방에 있는 그 시골집들도 올라간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그런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동네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동네로 자산을 옮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집값이 올라갈 겁니다라고 말하는 거고, 반대로 집값이 떨어질 겁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모든 집이 다 떨어진다고 말하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대다수의 경제를 좀 공부하거나 아니면 그런 분들도 양극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데들은 있지만 대다수가 안 좋기 때문에 집을 팔아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에 같은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뭐냐면 이상적인 거를 가지고 내가 판단을 할 것이냐, 아니면 현실적인 걸 가지고 판단할 것이냐의 저는 싸움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견해가 달라지는 거는 이상적인 거냐 아니면 현실적인 거냐. 이상적인 건 뭐냐면 이 문제를 해결합시다가 저는 이상적이라고 봐요. 이 도대체 서울 이 0.6%밖에 안 되는 동네에
전 5,200만 인구에 거의 뭐 940만 명이 사는 거니까 18%가 살고 있고 10%밖에 안 되는 이 수도권 면적에 인구의 절반이 지금 모여 사는데 여기에 지금 뭐 GTX니 뭐니 해서 지금 서울로 계속 교통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이 경기도에 사는 이 베드타운에 사는 분들이 너무 많아지고 직장은 다 서울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교통편을 빨리 늘려줘라. 나 지금 출퇴근 왕복 3시간이다 하면서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교통편을 계속 만드니까 더더욱 서울 쏠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 상황을 해결합시다가 이성주의자. 야, 이게 해결이 되겠니? 라는 게 현실주의자의 싸움이라고 저는 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우리나라는 이 서울 쏠림 현상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갈라지는 거야. 아니 그래도 한국 사람이 이걸 해결을 해야지. 어떻게 그러면 이게 해결 안 된다고 생각하고 계속 그냥 이 서울 일극화 현상에 계속 돈을 태우고 계속 그쪽으로 가라고 하면 그게 나라를 위하는 일입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켠에는 그거 해결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렇다면은 다 같이 지금 일로 가고 있는데 나만 이 길을 안 가서 내가 현실적으로 자산의 격차가 벌어지고 남들은 막 절로 가서 돈 벌고 있는데 나는 그러면 저는 도저히 저렇게 돈 벌 수는 없어요. 라고 하면서 나는 안 하겠다. 문제를 해결하는데 저는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맞는 거냐. 이거에 이제 갈림길인 거죠. 저는 현실주의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지만 해결이 될까? 라는 거에 대한 저는 고민이 있어요. 그러면 해결이 안 된다는 걸로 우선은 베팅을 하고 다만 해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뭐 정치인이든 아니면 어떤 뭐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정도가 저는 현실주의자의 포지션이라고 봐요. 자, 아까도 말했듯이 0.6% 면적의 인구의 20% 가까운 사람들이 살고요. 직장으로 치면 거의 직장이 한 30% 이상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100대 기업들 중에서 지방에 본사 있는 회사 보셨어요? 거의 없거든요. 대부분 다 서울에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좋은 직장, 뭐 돈 많이 버는 것들, 모든 인프라 이런 것들은 다 서울로 몰리고 있는데 누군가는 지방 가서 살아야지라고 다들 생각하지만 네가 가라고 하면 안 간단 말이에요. 더 중요한 건 뭐야? 너의 아이들을 지방에 보내라고 하는 거는 결사반대입니다. 이게 한국이 참 어려운 게 뭐냐면 나는 지방에 살아도 되는데 우리 애는 안 돼라는 게 되게 강해요. 우리는 요번에 폭삭 소가수다 여러분들 보셨어요? 저는 안 봤는데 그거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막 엄청 울었다면서요. 그리고 드라마 보고 막 부모님한테 전화했다면서. 그러면서 엄마, 아빠 뭐 고마워요. 뭐 열심히 살아줘서 뭐 감사합니다. 뭐 이런 얘기 막 했다면서. 저는 아직 안 봤는데 저도 아마 보면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무슨 소리냐면 우리나라의 어떤 이 쭉 DNA에 또 이렇게 박혀 있는 게 나는 고생해도 우리 애는 안 돼. 이게 되게 강하잖아요. 우리는 약간 가족주의적인 게 강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는 고생해도 돼. 나는 뭐 지방에 있어도 돼. 근데 우리 애는 서울로 보내고 우리 애는 대학은 서울로 가야 되고 그러면 이왕 간 김에 거기다가 집도 하나 얻어줘야 되고 거기서 또 좋은 여자 남자 만나서 결혼도 시켜서 거기에 정착하게 시켜야겠다라는 이 강력한 마음이 있는데 여기서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방에 계신 분들은 지방에서 대학 나오고 지방에서 계속 거주하세요 라고 한다고 이게 먹히냐 이거죠.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갈라진다면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게 해결이 되면 좋겠거든요. 근데 해결이 안 된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여기서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3가지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창업이나 사업을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저는 한방에 아크로 리버파크 샀는데요. 이런 분들도 잡지에 나옵니다.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열심히 일만 했는데 300억 부자 됐어요. 저 엑시트 해가지고 중국의 화장품 회사 팔아가지고 저 300억 벌었어요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은 너무 극히 소수고 대다수의 일반적인 시민들 그리고 뭐 나름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교 가서 착실하게 살아서 뭐 이제 대기업 들어갔거나 중견기업 들어가서 맞벌이로 이제 막 사는 분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창업이나 부업 이런 게 안 되는 분들은 어떤 걸 해야지 내가 돈을 벌고 내 노후 대비도 하지? 라는 이 현실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지방에서 일해도 되는데 왜 서울로 오세요? 결국에 서울에 와야 좋은 직장이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어쨌든 경쟁하고 살아남으면 왠지 그래도 좀 내 미래가 더 나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 다들 가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이 짜여져 있는 구조와 시스템 안에서 나름 최적의 선택을 하려고 한단 말이죠. 이 선택을 선의의 어떤 의미로 하지 말아주세요는 먹히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인들은 뭘 합니까? 주식을 하거나 코인을 하거나
아니면 부동산을 사고 있어. 이 세 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식 해가지고 부자 됐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건너엔 있거든요. 근데 내가 해보니까 잘 안 돼. 코인 해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됐다는 친구들이 인터넷에 많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해보니까 안 돼. 그래서 보니까 결국에는 부동산, 뭐 아파트 이런 거를 샀던 친구들이 그나마 부자가 되고, 그나마 뭐 부자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뭐 자산을 좀 불려가지고 노후 대비를 조금이라도 근접하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갈려. 이상주의자들은 집값은 떨어져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분들이고, 대안주의자가 나와. 대안주의자는 뭐냐? 자, 우리나라가 부동산으로 그동안 돈을 많이 번 건 맞는데 앞으로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대안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미국 주식, 한국 주식, 뭐 코인 이런 걸 합시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거기까지는 뭐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여기도 충분히 현실주의자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 가서 성공하기가 참 이게 힘든 거예요. 성공하기가. 수익률은 확실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S&P를 사고 뭐 나스닥을 사서 20년을 가지고 있으면은 뭐 압구정 현대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어요. 뭐 그게 틀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특히 뭐 국장 같은 거는 뭐 작년에도 막 5배, 10배 올라가고 거긴 세금도 없고 하니까 잘만 하면 부동산에 비할 바 없이 부자 된다는 거 저도 동의하거든요. 잘하기가 힘들잖아요. 잘하기가. 그게 너무 어렵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대안주의를 말하시는 분들도 현실적으로 이게 100명한테 시키면 100명이 다 잘한다는 거를 확정적으로 말하기가 참 어렵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변동성이 너무 커서 삼성전자를 20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 뭐 압구정 아파트보다 좋아요라고 얘기하지만 20년을 어떻게 가지고 있냐고. 20년을 어떻게 가지고 있어 그거를. 과거에 삼성전자가 무너집니다 했던 게 몇 번인데 9만 원 갔다가 4만 원으로 갔다가 다시 또 막 6만 원 왔다가 또 빠지고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어떻게 버팁니까? 내가 내 집도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게 또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이제 찐 현실주의자들. 야, 한국에서 나는 살아야 되고 한국에 직장도 있고 실질적으로 소득은 한국에서 벌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난 노후도 아마 여기서 살겠지? 난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아야 될 것 같아. 라는 사람들은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 내 노후 대비 어떡하지? 우리나라는 지금 노후 대비를 해주는 나라가 아닌 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번에 국민연금 바뀐 거 보셨죠? 어떻습니까? 국민연금이 진짜 속상하게 바뀐 게 뭐냐면 지금 60대, 70대이신 분들은 어차피 받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어차피 낸 거보다 훨씬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번 개혁에 큰 상관이 없는 분들입니다. 이미 받고 있는 거니까. 근데 지금 이번에 혜택을 받는다는 분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제 나이 정도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40대, 50대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받아요. 이제 조금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걸로 지금 이번에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국민연금이라는 거에 대해서 뭐 크게 희망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받으면 좋겠지만 못 받으면 할 수 없지 정도로 그냥 예전부터 저는 이걸 아예 그냥 제 머릿속에서 지워놓은 사람인데 이번에 바뀌었다고 해서 보니까 뭐야 이거. 지금 2030 정확하게는 뭐 20 이하 0세부터 한 33세 정도까지 이 친구들은 지금 아주 심각하게 나쁘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되게 속상한 건 뭐냐면 내가 혜택을 받긴 하지만 저는 혜택 받는 나이대이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혜택 받지 못하죠. 왜냐면 제가 내는 게 훨씬 많으니까. 근데 더 문제는 제 아이들. 제가 40대니까 이제 10대인 아이들. 이 친구들한테는 너무 가혹하게 바뀌고 있더라고요. 보세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5,200만 명 중에 이민 갈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노후 대비를 어떻게 하지? 이제 국민연금 답안 나오죠. 그럼 이제 주식, 코인, 부동산 세 가지야. 코인 주식으로 부자 될까?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지금 그나마 뭐 2030 뭐 그중에 직장에 좀 괜찮은 대기업 이런 맞벌이 이런 분들이 우리 이 상황에서 유일하게 현실적인 대안은 저축을 왕창 하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저축을 왕창 해서 빨리 몸테크,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젊을 때 고생해서 집을 최대한 좋은 걸 사놓자. 그걸로 지금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2030이 뭐 집 많이 샀어요. 뭐 50대보다 뭐 30대 중후반들이 더 많이 집을 샀어요라고 하는 게 저는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계속 살아야 되는 이 젊은 세대들 입장에서 거의 유일한 대안이 아닌가라는 그런 나름의 그 암묵적인 합의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좀 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게 입장료가 너무 높아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아닌 주식이나 코인 같은 거는 100만 원으로도 살 수 있고 1억으로도 살 수 있는데 부동산이라는 거는 돈이 없으면 못 사거든요. 아예 못 사버려요. 그러니까 이 소득이 높지 않은 분들은
그냥 자포자기하는 분들도 되게 많지만 소득이 어느 정도 좀 되는 둘이 합쳐서 연봉이 막 1억 5천, 뭐 1억 8천 이런 그 신혼부부들도 요즘 많거든요. 그럼 이런 친구들은 물론 욜로로 가는 친구도 있지만 욜로 가지 말자. 우리 그냥 월세 살자. 우리 뭐 지금 빌라에서 시작하면서 막차 타야 돼. 라는 생각으로 또 가는 거죠. 이상주의자인 분들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야, 그런 거 하지 마. 너 그렇게 하면 너 큰일 나. 그러면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럼 대안이 뭐냐 이거야, 대안이. 그 대안주의자들이 제시하는 게 미국 주식, 한국 주식, 뭐 코인 이런 거거든요. 짧게 한 2년 정도, 1, 2년 정도를 짧게 막 쪼개보면은 저는 거기서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거를 장기로 했을 때 과연 일반적인 회사원을 하면서 그냥 애 키우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이 마이너스 30%, 40%의 변동성을 계속 버텨가면서 S&P 500에 뭐 지수 투자로 ETF로 막 20년씩 계속 적립식으로 갖다 넣을 수 있을까? 집 안 사고? 과연 이게 가능할까? 라는 거에 대해서 이견이 저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집값을 내릴 수 있을까? 정확하게는 지금 모두가 똘똘한 한 채로 달리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가 앞으로 뭐 소멸할 것이고 인프라가 작동 안 할 것이고 서울은 계속 더 달리고 나머지 지방은 다 망한다고 하는 거에 공감하고 있는 이 나라에서 과연 서울 아니면 뭐 경기도의 핵심 지역들 소위 말하는 살기 좋다는 아이들 키우기 좋다는 지역의 집값을 내리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어떤 그 난제를 우리나라가 해결할 수 있기를 저도 바라지만 해결이 안 됐을 때 대안은 뭘까요?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지 안 그러면은 해결하겠지 해결을 해야만 해라고 했다가 해결이 안 됐네 했을 때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은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